동아시아사입니다. 이번 주 수업은 따로 필기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교재 바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따로 필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게 내용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교육과은 유통입니다. 센코쿠 시대 때 조선에서 회치법, 연은 분리법이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요거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연은 분리법. 이게 도입이 됐는데 뭐냐, 이 회치법이라는 게 조선에서 개발한 은재련 기술입니다. 불순물을 포함된 은광석을 납과 함께 가열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그런 방법. 그러니까 납이랑 은이랑 섞여 있는데 거기서 납을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일본에 전래되면서 일본에서 은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와미 광산, 이와미 은광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됩니다. 은을 국내 화폐와 무역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일본에서도 은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센코쿠 시대 이후에 에도 막부에서는 슈인장이라는 걸 발급해서 대외 무역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해금 정책이랑 좀 비슷하죠. 앞에 가만무역에서 그 허락받은 사람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죠. 슈인장을 발급받은 상인만 대외 무역을 허용. 슈인선을 타고 동남아 등지로 나간 상인들은 일본산 은으로 물품을 구매. 크리스트교가 유입이 되면서 에도 막부에서는 이 크리스트교의 확대에 좀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해금을 본격화하면서 슈인장 발급 폐지, 포르투갈 상인 추방, 17세기 전반 서양인 중 네덜란드 상인만 나가사키의 대지마에서 무역을 허용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청나라의 천계령 해제 후 나가사키로 청상인의 진출 증가. 청나라도 원래는 천계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로 못 나가게 막고 있었는데 그게 해제됐어요. 그래서 무역량 급증으로 은유출 심화, 청상인에게 심패를 발급. 자, 두 개 다 알아둡니다. 에도 막부 때 슈인장은 자국 상인에게 무역을 허락하는 거였다면 청나라 상인에게 심패를 발급해서 무역량을 통제했다. 조선의 은 유통과 교역의 변화. 초기에는 은 유통 부진, 은광 개발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무역의 초기에는 소극적이었어. 그러다가 16세기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일본에는 제일 큰 은광이 이와미 은광이었지, 아까 밑줄 그었던 거. 여기는 단천 은광을 비롯한 은광 개발이 증가. 임진왜란 이후 명에 의해 은이 대량 유입되고 민간에서 은이 유통. 조선의 인삼, 중국산 생사와 비단을 일본의 은과 교환. 일본 은이 조선을 거쳐 중국으로 유출. 이것도 알아둡니다. 조선이 중개무역을 한 거죠. 서양 문물의 전래, 명청대 서양 문물의 수용. 서양 선교사를 통한 서양의 자연과학 지식이 유입. 예수와의 선교사들이 포교를 위해 과학 지식과 총포 제작술 등을 소개했다. 이때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명대에 중국 지식인과 함께 고녀만국 전도를 제작했습니다. 고녀만국 전도란 건 세계 지도예요. 당시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의 세계 지도는 중국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어. 중국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고 주변의 나라들은 다 조그마한 나라들이야. 이게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였는데 그거를 뜯어 고친 거죠. 고녀만국 전도를 딱 보니까 세상은 훨씬 더 넓고 동그랗고 그리고 중국의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중국인들의 세계관 변화를 일으킨 지도입니다. 그 마테오 리치는 또 선교사라고 했잖아. 선교사니까 지도를 만드는 거는 흥미를 유발한 거고 실질적으로 마테오 리치가 원한 거는 크리스트교 교리 전파입니다. 그래서 천주실이라는 크리스트교 교리 문답서를 저술했고 중국인 서광계와 함께 기화 원본을 간행했다. 기화 원본 여기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서적을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가 번역한 책입니다. 이 역서는 비록 완역본은 아니지만 중국 수학자들로 하여금 기하학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중요한 사람, 아담샬. 이건 다 알아야 된다. 참
고녀만곡전도 천지쉬리 기어음반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알아야 돼. 아담샬 청해 천문과 역법을 관장하는 흠천감에 소속되었고 청대 역법 시연역을 만드는 데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샬이 조선의 소현세자와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소현세자라고 인조의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끌려갔거든. 병자호란 끝나고. 소현세자와 교류. 인조의 아들과 교류를 했다. 카스틸리오네 원명원이라는 그 중국 황제의 정원 그런 거 만드는데 참여하기도 했다. 그런데 17세기 중엽 이후 전래 문제, 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전래 문제 빗죽어 놓고 그 제사 지내는 거를 그리스도교에서 허락을 안 했거든. 그러면서 유교랑 충돌하게 돼버린 거야. 원래 마테오리치나 이런 사람들 초창기 선교사들은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의 그 유교 이런 거를 좀 수용을 해서 어느 정도 유교적인 이념을 받아들인 그리스도교였어.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준 거야. 마테오리치나 이런 사람들이 바꾸는 중국화된 그 그리스도교는 사이비다. 오리지널대로 가라. 왜 제사를 지내냐? 제사는 하나님한테만 지내는 거다. 안 된다. 이래 버리는 게 제일 전례 문제죠. 그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그리스도교 포교가 금지되고 선교사들이 추방되게 됩니다. 중국이랑 이제 문을 닫는 거죠, 완전히. 중요한 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험 문제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예요. 앞에 뭐 슈인장, 심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마테오 리치의 활동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 좀 대단했던 게 오자마자 그냥 그리스도교를 전파를 하면은 안 통할 걸 아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리스도교 전파하면 중국 사람들이 거부감 들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가지고 한자를 공부를 하고 한문 그리고 중국의 문화와 풍속을 막 익혔대. 그래서 자기가 중국을 이해한 이후에 중국에서 그걸 전파를 하니까 먹혔던 거죠. 동양 사상에 되게 능통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일본의 서양 문물 수용, 예수의 선교사의 그리스도교, 천문학, 의학 등의 유입, 그리스도교 탄압. 16세기 중엽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그리스도교를 포교했다 밑줄. 에도 막부는 그리스도교 금지령을 반포하고 포르투갈 상인을 추방. 네덜란드와는 교류해서 난학이 발전했다. 다음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입니다. 벨테브레이, 하멜. 자, 이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앞에 방금 봤어. 네덜란드와 일본이 교류를 했다 했잖아. 그래서 이 벨테브레이랑 하멜은 일본으로 가고 있던 네덜란드 일이야. 근데 표류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태풍을 만나고 이래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조선에 이렇게 표착하게 됐어.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이 조선에 표착을 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조선에서는 돌려보내줘야 되겠지. 일본으로 가던 길로 보내서 일본에서 뭐 네덜란드 사람들 만나서 지네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조선에게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간 나갈 수 없다. 특히나 당시 조선은 효종이라는 왕이 있을 때예요. 한국사에서 했습니다. 효종은 북벌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어. 청나라를 정복하자면서 군대 기르고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군대 기르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넘어갈지도 몰라. 너희들 돌아갈 수는 없다. 조선에 왔으면 여기서 살아야 된다. 벨테브레이랑 하멜은 조선에서 살게 됐습니다. 벨테브레이가 먼저 왔던 사람이고 하멜은 나중에 온 건데 벨테브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여기에 표류해서 살면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뭐 조선의 관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대포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거를 전파를 했고 벨테브레이에 대한 기록이 따로 없었는데 하멜이 와가지고 하멜도 이렇게 혼자 온 게 아니라 하멜은 단체로 이렇게 넘어왔거든. 단체로 표착했다가 뭐 사람들 막 도망가다 잡혀 죽고 뭐 이러면서 막 벽들어 죽고 하다가 하멜은 조선에 와서 막 살다가 무기 전파 같은 거 해주고 하다가 도망갑니다. 몰래 도망가서 일본을 통해서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썼거든. 이 사람이 그 하멜 표류기에서 자기가 벨테브레이와 교류했던 내용 뭐 이런 것들도 적혀 있어요.
별테브레이 하멜 같은 조선에 표착한 서양인들에 의해 서양 문물이 도입됐다. 조선 사람들의 세계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명에서 서양 선교사로부터 천리경, 자명종, 홍의포 제작 기술. 특히 이 홍의포는 좀 알아둡시다. 그 당시 최첨단 대포입니다. 세계지도, 천문도 등을 입수. 소현세 아까 나왔죠. 청의 아담살과 교류했고 청나라의 시언역을 수용했다.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의삼문답을 저술하여 지구자전설, 지구가 돈다는 거, 의삼문답, 완전 새로운 거지. 그 당시 이제 조선 사람들의 우주관에는 지구자전설을 주장했다는 거. 다음 17에서 19세기 농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 농업 생산력 증대, 농업 기술이 향상합니다. 수리시설 개선, 품종 개량, 농서 보급, 농기구 개량 등. 그리고 새로운 작물,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등 아메리카 원산지의 작물이 전래됐습니다. 특히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는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조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준 거죠. 이 쌀이 농사가 안 되더라도 감자, 고구마만 먹어도 살 수 있잖아. 구황작물이죠. 수공업 원료와 상품작물 재배, 뭐 이런 거, 면화, 담배, 고추, 인삼 등. 인구 증가, 배경, 의학의 발달, 농업 생산력 증대, 장기간의 평화, 아까 얘기했던 구황작물, 감자, 고구마 같은 거. 그래서 동아시아 3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하나 좀 특이하게 알아둘 거는 조선 인구보다 일본 인구가 훨씬 많았어. 그 당시에도. 사실 우리가 막 그 한국사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치 조선이 문화적이나 경제면에서 뭐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느낌의 좀 서술들이 많은데, 보면은 뭐 인구도 일본이 많긴 하죠. 그리고 서양과의 교류도 더 빨랐고 이미. 그래서 뭐 그렇게 한국사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무조건적으로 우수하다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비슷하거나 뭐 일본이 또 앞선 부분도 있고 물론 한국이 앞선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 압도적으로 많죠. 중국은 이미 송나라 때 1억이 넘었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고려인데 걔네들은 인구 1억이 넘었습니다. 벌써. 자, 다음에 17에서 19세기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 명청, 민영수공업 발달, 그리고 견직물, 면직물, 제철, 도자기 산업 등. 견직물이 비단 만드는 기술이다 얘들아. 대운하로 물자를 운송하고 차, 도자기 수출로 경제적 번영을 했다. 조선도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상업이 발달을 했죠. 그리고 특히 대동법이라는 세금 제도가 있는데 곡물을 토산물을 직접 내는 것 대신에 쌀, 포, 동전 등으로 납부, 그리고 공인이라는 상인이 등장을 합니다. 대동법 실시 이후 왕실이나 관청에다가 물건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약에 강원도 뭐 태백에서 태백 특산물이 뭐가 있을까? 뭐 만약에 태백의 감자가 강원도 태백 지역의 특산물이야. 예전에는 이 감자를 직접 서울에다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직접 세금으로 가야 돼. 토산물. 근데 대동법에서는 감자를 가져오는 게 아니야. 아까 봤듯이 쌀이나 포, 동전으로 낼 수 있어요. 특히 쌀로 많이 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감자로 하면 안 되겠다. 감자로 하면은 조금 예시가 잘못된 것 같고, 또 감자는 조선 전기에 없기도 했고, 그 구황작물로 아까 나중에 들어왔다 했잖아. 아이고. 뭐 만약에 농기구 뭐 이런 거다. 그럼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낫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자기네 그 세금 내는 걸 만들기 위해서 농사 지을 시간이 없는 거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라는 거죠. 그게 대동법의 실시 목적인 겁니다. 직접 니네가 그 토산물 만드느라고 쓸데없는 짓 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농사 못 짓지 말고 그 시간에 농사 열심히 지어서 농사 지은 쌀로 세금 내라. 대동법이에요. 문제가 있어.
국가 운영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직접 토산물이 와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 토산물이 없네? 전부 다 쌀로 내고 있네? 쌀, 포, 동전을 갖다가 옛날에 그 토산물 물건을 사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 국가로. 이거를 대금을 치르고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태백 사람들이 낫을 직접 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가서 세금으로 거둔 쌀을 가지고 낫을 사오는 거죠. 그겁니다. 여기 있죠.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 이후 왕실이나 관청에 물건을 조달하던 상인입니다. 일본 광업과 수공업 발달, 금은 채굴골과 재련 기술 발달, 특히 아까 회치법 얘기했습니다. 변직물 도자 기술 등 특산품 생산, 육상과 해상 교통로 정비, 거대한 시장 및 도시 성장의 영향. 그러면서 대상인이 출현합니다. 자, 요거 좀 알아둡시다. 명나라 청나라에서 산시상인, 휘저우상인, 소금, 면포, 쌀, 목재, 직물 등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동양인을 중심으로 회관이라는 것을 설립하여 거점으로 삼았다. 각지의 거점을 만들고 중국 전역을 유통망을 갖추던 그런 상인들입니다. 다음 조선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네 내상 등이 무역활동을 주도. 그리고 경강상인, 서울에 있는 강, 어디다? 한강. 서울의 강이잖아. 서울 경의 강이잖아. 한강을 근거지로 쌀, 소금, 목재, 어물 등을 거래. 일본은 존인이라는 상인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 날개 부분 보면 산시상인과 휘저우상인이 있어요. 화북 지역에서 성장한 산시상인과 강남 지역에서 성장한 휘저우상인은 중국 전역에 유통망을 갖추고 활동한 상인 집단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소금 판매권을 바탕으로 부를 쌓고 쌀, 면포, 차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다. 전국에서 활동한 이들은 동양인을 중심으로 회관을 세워 활동 거점으로 삼고 구성원의 이득을 도모했습니다. 도시의 성장, 명청. 일단 당연히 베이징이 최대 소비 도시겠죠. 그리고 강남 지방의 대표적 상공업 도시로 수저우가 있다. 시진의 성장, 줄거 놓고 교통의 요지에 형성된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를 시진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유입으로 발전했다. 조선, 장시의 성장과 상업 발달, 한양의 발달. 일본에서는 조카마치, 다이묘가 거주하는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도시로 발전했다. 원래는 다이묘가 거주하는 성인데 그 주변에 그 사무라이들에게 물건 공급하는 이 존인들이 살면서 상업도시가 돼가요. 점점. 에도, 오사카, 교토 등이 대도시가 발달했고 세계 살 때도 나왔는데 산킹코타이, 에도 막부가 다이묘 통제를 위해 실시했다. 지방의 다이묘가 서울하고 서울인 에도, 자기의 거점을 왔다 갔다 하는 제도입니다. 다이묘 통제죠. 계속 그 지방에 살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따라서 교통과 숙박업이 발달하고 에도가 소비 도시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따라 뭐 숙박업 그리고 교통 이런 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서민 문화 그리고 새로운 학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